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당뇨병 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약사입니다. 저는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당뇨병 약을 어떻게 처방하는지, 의사 선생님, 교수님들이 어떻게 처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 순서는 이렇고요. 일단 당뇨병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뇨병이 뭐다라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병은 영어로는 다이아베테스 멜리투스라고 해서 아마 DM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할 겁니다. 당뇨병을 DM, 무슨 DM, 1형 DM, 뭐 2형 DM 이렇게 얘기하는데 DM이 이제 당뇨병 영어의 약자이고, 당뇨병이라는 병이 이제 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혈당, 대사질환, 그리고 합병증, 이 세 가지로 아마 축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혈당이 문제다. 피 속에 당이 너무 잉여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탄수화물, 당을 섭취하는 목적은 이걸 먹어서 내 몸에서 충분히 이 당을 활활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당을 먹는 건데, 이게 에너지로 잘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잉으로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당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피 속에 당이 많은 끈적끈적한 피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의 혈관을 상하게 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당의 대사가 가장 문제가 되지만, 또 당뿐만이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의 대사에도 문제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인슐린.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잘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항이 커져서 일을 제대로 잘 못하거나, 이런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피 속에 당이 많은 그 혈관 속에 당이 많은 피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혈관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말하자면 당뇨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당뇨로 인해서 비만도 같이 있고 고혈압도 같이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와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 같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혈관을 상하게 함으로써 오는 가장 큰 합병증들이 신장. 왜냐하면 우리 신장의 사구체라는 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많은 양을 여과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혈관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혈관을 상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장의 사구체가 상함으로 인해서 신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망막, 눈에 있는 망막, 여기 우리 눈 속에도 미세한 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시 혈관이 상함으로 인해서 망막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발이 상한다거나 아니면 신경통이 온다거나 뭐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크게 분류하면 1형, 2형, 임신성, 기타 특이성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0% 정도가 2형에 속한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기에 발병을 하는 1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2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신성 당뇨는 그야말로 임신 기간에 생애 최초에 진단받는 것이 임신 시기에 발병하는 것을 우리가 임신성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이고, 유년기, 소아청소년기 아니면 성인 초기에 진단이 되는 1형 당뇨는 사실 2형 당뇨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유전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인슐린이 아예 없어요, 결핍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1형 당뇨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 감염적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슐린 분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군 전체 환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1형에 속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 90% 이상이 이제 2형 당뇨.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지금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었거든요. 600만 명. 그 중에서 90%가 거의 2형에 속한다.
인슐린이 있긴 있어요. 일형과는 다르게 인슐린이 있긴 한데 모자라게 나오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 인슐린이 일하는 것이 이제 영 시원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 당뇨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인슐린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고혈당이 생기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의 분비 장애뿐만이 아니라 뭐 포도당 흡수의 감소, 포도당의 재흡수의 증가, 간에서의 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고혈당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한 15년 전부터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감소했을 때도 이제 당뇨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조절하는 것이 결국에는 당뇨약이에요. 인슐린 분비 장애. 인슐린이 적게 나오네? 그럼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만들면 되지.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만들게 나오는 당뇨약. 인크레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혈당이 생기네? 그럼 인크레틴을 올려주면 혈당이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당뇨약.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기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여러 당뇨 환자들이 드시고 계시는 당뇨약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임신성 당뇨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 생애 최초 임신 중에 처음 당뇨가 발병하는 경우가 임신성 당뇨예요. 임신 3기 즉 24주 이후에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다 현상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3다. 다음 또는 다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많이 마른 거.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 그다음에 다뇨, 소변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다식. 많이 드시는데 체중은 감소. 그리고 많이 피로하고 시력에 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3다 현상. 당뇨병의 3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무증상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뇨인가? 내가 당뇨란다라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 혈당 높은데요? 이렇게 해서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셔야겠어요 라고 해서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러면 어떤 경우를 당뇨병이라고 하나? 당뇨병의 진단 기준입니다. 우리가 정상 혈당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공복, 즉 식사를 안 했을 때의 혈당은 100 미만,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쟀을 때 당 수치는 140 미만 이었을 때를 정상 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 범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HbA1c, 즉 당화혈색소가 5.7%가 안 되면 정상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은 그러면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후 2시간 또는 무작위 혈당이 200이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6.5%를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 구간은 뭔데 하는 거죠. 그 사이 구간을 정상 범위도 아니고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것도 아닌 그 사이 구간은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받진 않았지만 당뇨로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전 혈당이 126 이상으로 계속해서 넘어간다. 당화혈색소가 6.5%가 넘는다라고 하면 당뇨로 진단이 되게 되고 당뇨로 진단이 되게 되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식사를 조절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는데 이 당화혈색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게 만드는 그게 헤모글로빈이거든요. 혈색소라고 해서 그 헤모글로빈에 당이 붙어 있는 정도 그 퍼센트를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5%가 넘으면
당뇨 진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5.7%가 안 될 때가 정상범위다. 그러면 정상하고 당뇨병 진단 기준하고의 차이가 한 1%밖에 안 되네? 그거잖아요. 그죠? 당화혈색소 1% 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1% 떨어뜨린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큰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손끝에 찔러서 피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혈당 얼마, 식전 혈당 얼마, 식후 혈당 얼마 이걸로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했었는데 2010년부터 미국 당뇨 판정 기준에 당화혈색소가 포함됐고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포함됐습니다. 당뇨병 진단 및 치료 기준으로 포함이 됐어요. 당화혈색소는 아주 쉽게 비유를 하면 손끝에 피 이거 찔러가지고 피 혈당 보는 거는 그냥 쪽지 시험. 그때 지금 점수 얼마지? 근데 당화혈색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한두 번 보는 시험. 예요. 꾸준히 관리를 잘 해야지만 당화혈색소가 잘 나온다는 거죠. 병원에 진료를 왔을 때 탁 재왔을 때는 수치가 좋은데 이분은 왜 이렇게 수치는 좋은데 약을 썼는데도 왜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높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수치가 잘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단 및 치료 기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절 목표는 당연히 정상 범위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기준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조절 목표. 당화혈색소 6.5%보다 아래로 공복 혈당이 80에서 130 정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80보다는 적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절 범위를 잡습니다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연령이나 성별이나 다른 동반 질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혈압하고 콜레스테롤도 같이 조절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당뇨병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약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2형 당뇨, 1형 당뇨는 사실 약이 단순한데 2형 당뇨는 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 주사약, 당뇨약들을 다 써요. 다 쓰는데 환자에 따라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쓰지? 어떤 약들을 쓰지 하는 것이 이제 환자별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약물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병의 약은 약 개개 한 개로 따지면은 수백 개에 해당이 되고 크게 분류를 해도 9가지 정도의 계열로 나누어진다. 그중에서 먹는 게 7가지, 주사약이 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당뇨약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먹는 당뇨약 7가지 계열. 당뇨병을 치료하는 원칙은 이제 약물 치료하는 거 환자별로 일단 개별화 당뇨 치료를 하게 되고요. 목표 혈당이나 치료 방법은 환자마다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나 성별이나 동반 질환이나 가족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하게 되고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생활 습관 개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약물 치료, 식이 조절, 꾸준한 운동 이 3가지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독요법을 쓰기도 하고 병용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단독이냐 병용이냐는 그분의 혈당 수치, 당화혈색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험 기준에 해당되냐 급여 기준이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요렇게 쓰면 약값이 보험이 되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뇨병을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당뇨병 약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은 메트폴민이다. 그래서 메트폴민을 대부분 드시고 계실 겁니다. 2형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경구약제가 7가지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적혀 있죠. 그렇지만 요거를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계열, 설폰 요소, 메글리티나이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7가지 계열이 있는데 작용 기전을 보시면 작용 기전이 다 다르죠. 7가지 계열이 각각이 다 특성이 있고 이 당뇨약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기전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인슐린의 이용률, 그러니까 인슐린을 저항성을 떨어뜨리면서 인슐린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끔 만드는 약도 있고,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인슐린이 재흡수가 안 되고 많이 배설되도록 만드는 약도 있고, 그리고 초반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크레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혈당이 오기 때문에 인크레틴을 더 활성화시키는 약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트폴민이에요. 2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1차 치료, 제일 먼저 쓰게 되는 약이 메트폴민입니다. 메트폴민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감수성을 올리는 약, 인슐린이 더 잘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약, 그 다음에 간에서 당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에 있어서 가장 1차로 선택되는 먹는 약이고요.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가 잘 일어나지 않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많다. 속이 불편한, 메트폴민 먹으면 속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당뇨약은 식전에 많이 먹지만, 요즘은 뭐 식후에 먹어도 되는 당뇨약들도 많이 나오지만 보통은 식전에 먹게 되는데, 식전에 먹었을 때 너무 속이 불편하면 식후에 먹는 것도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메트폴민을 먹으면서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일어났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젖산산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이거든요. 무력감, 근육통, 호흡곤란 이런 게 올 수 있는 거라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메트폴민이 들어가 있는 약들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들이 뭐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글루파, 뭐 그다음에 무슨 약 이름에 무슨 매트 붙은 거 있죠. 자누매트, 가브스매트, 뭐 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트폴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트폴민 쓰면서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병원에서 요즘에 CT나 MRI 찍을 때 조영제라는 주사 이렇게 맞잖아요. 영상 좀 또렷하게 보이게 하려고 CT 찍기 전에 이렇게 주사 주는 거 있는데, 이 조영제하고 메트폴민이 만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에. 그래서 조영제에 들어가는 영상 검사할 때 메트폴민을 48시간 전부터 중단해야 된다. 같이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의해야 되고 병원에서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포닐 우레아라고 하는 당뇨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계열 중에 하나인 약인데, 예전에는 거의 설포닐 우레아라는 이 계열에 속한 약이 가장 치료의 메인이었는데 요즘은 좀 줄었어요. 요즘은 좀 줄어서 다른 이제 뒤에 나온 약들을 더 많이 쓰고 있어서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약이다. 왜냐하면 설포닐 우레아라는 이 계열의 약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을 정말 빠르게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하는 기전을 갖고 있고 혈당 조절 효과는 우수하지만 저혈당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혈당을 빨리 떨어뜨린다라는 것 자체가 바꿔서 말하면 혈당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으로 갈 확률도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체중 증가와 저혈당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저혈당의 위험도 높은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포닐 우레아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 아마릴, 그 다음에 디아미크론 이런 약으로서 지금도 처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글리티나이드.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쓰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요즘도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쓴다. 왜냐하면 메글리티나이드가 먹는 약 중에서 작용 시간이 제일 빨라요. 먹으면 바로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많이 오르는 분한테 식전 5분 전, 밥 먹기 5분 전 또는 15분 전에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인데 바로 앞에서 봤던 설포닐우레아하고의 차이점은 작용 시간이 짧다. 빨리 효과가 발현되고 빨리 몸에서 사라진다. 요게 차이입니다. 역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저혈당이겠죠. 저혈당이 빨리 올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설포닐우레아보다는 조금 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한테는 투여하는 걸 주의해야 되고요. 메글리티나이드에 속하는 약은 노보넘, 파스틱, 글루페스트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TZD라고 하는 계열의 약인데 TZD가 하는 역할은 이것도 역시 인슐린의 감수성을 올리는 약. 아까 첫 번째 봤던 메트폴민하고 좀 작용하는 기전이 유사해요.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인슐린이 좀 더 잘 일하게끔 만드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은 저혈당이 많이 오지만 인슐린의 감수성을 올리는 약들은 저혈당이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혈당은 별로 없는 편이고 그 대신에 TZD 계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부종, 즉 붓는 거예요. 몸이 많이 붓는 게 TZD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ZD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제일 주의해서 써야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심장에 다른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TZD 쓰는 것을 좀 이렇게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당뇨약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 약 자체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그러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TZD를 안 주겠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TZD에 속하는 약은 액토스, 듀비에 이런 약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20년 전쯤에 아반디아라는 약도 있었는데 아반디아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심장에 너무 많은 무리를 준다고 알려져서 약 자체가 사라졌고 다행히 액토스나 듀비에 같은 요 TZD 같은 TZD이기는 하지만 아반디아 말고 다른 약들은 그래도 심장에 큰 위험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면밀히 관찰은 하면서요. 다섯 번째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제라고 하는 약입니다.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제는 요거는 다른 당뇨약하고 살짝 이제 작용하는 기전이 좀 다르기는 한데 앞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게 하든 인슐린이 감수성이 많이 올리든 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요 약은 완전히 좀 작용하는 기전이 다른 게 우리 몸의 소장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서 탄수화물을 이렇게 분해하면서 자르거든요.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탄수화물은 다당류잖아요. 다당류가 이당류가 되고 이당류가 단당류, 즉 포도당이 돼요. 근데 요 당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조금 막아요. 이당류가 단당류가 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거. 그래서 단당류로 진행하는 시간을 좀 늘리는 거예요. 포도당이 좀 더디게 만들어지면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알파글루코시다제는 당의 소화를 막는 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소화를 막는 약이니까 위장관계 이 뭐 좀 체한 것 같이 더부룩하고 좀 깝깝하고 이러네. 방귀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먹었는데 속이 좀 더부룩하네라고 해서 소화제를 드시면 완전 말짱꽝이라는 거죠. 이 약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먹는 약 중에 이 약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식후에 소화제를 드시는 것을 좀 제한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파글루코시다제는 드실 때 식사와 함께 밥 첫 숟갈을 딱 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야간날 드시는 것을 가장 권장을 하게 됩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즉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약은 글루코바이베이슨 뭐 이런 약들이 이 계열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5가지 이 계열들이 예전에
옛날에 개발이 되어서 많이 썼던 옛날의 약이거든요. 그런데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크레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인크레틴. 우리 몸에서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이 감소를 하니까 혈당이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인크레틴을 감소하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인크레틴을 좀 끌어올리면 혈당이 낮아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거를 이제 착안을 하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포닐 우레아 같은 약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저혈당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당을 잘 떨어뜨리지만 저혈당은 안 나타나는 약이 없을까? 라고 해요. 이렇게 신약을 개발할 때 연구를 할 때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혈당은 잘 떨어뜨리지만 저혈당은 상대적으로 없는 약은 없을까? 메트폴민과 같은 약이 저혈당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설포닐 우레아만큼 잘 떨어지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착안을 한 게 이건 거죠. 인크레틴을 끌어올리면 혈당은 잘 떨어지면서 저혈당은 잘 안 생겨.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DPP4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이 약이 이제 당뇨약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세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부작용은 줄어들면서 효과가 좋은 약을 가장 선호하게 되니까요. DPP4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 위장관에서 GLP-1이나 GIP 같은 이런 인크레틴 물질들이 DPP4라고 하는 요 효소에 의해서 불활성화돼요. 그래서 이거를 DPP4를 좀 억제를 시키면 이게 불활성화되지 않고 더 많이 췌장의 베타세포까지 더 많이 가서 혈당을 낮추겠다라고 해서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DPP4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2007년, 2008년 한 이 정도에 등장을 하게 됐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당뇨약이 되었어요. GLP-1의 활성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저혈당 발생이 거의 없으면서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점은 상기도 감염과 요로 감염, 저혈당은 아니죠. 혈당을 잘 떨어뜨리지만 저혈당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 다음에 체중 증가의 부작용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에 따라서 간이나 신기능을 평가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DPP4를 거의 유일하게 못 쓰는 환자군은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쓰기가 어렵다. 그 외에는 이렇다하게 큰 부작용이나 이렇다하게 큰 금기사항이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약물마다 각각의 고유의 부작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약이 쏟아져 나왔죠. 총 9가지의 성분들이 외국 제약회사 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성분의 약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활발하게 처방되고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DPP4에 속하는 대표적인 약이 이제 자누비아, 가브스, 트라젠타, 제미글로, 네시나, 테넬리아, 또 뭐 있지? 또 있는데 옹글라이자 뭐 이런 약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약들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약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약이 제일 가장 최근에 개발이 되어서 쓰이게 된 약이 SGLT2 저해제라고 하는 계열입니다. SGLT2 저해제. 이건 또 뭐냐? 요것도 기전이 상당히 특이하거든요. 요거는 신장에서 우리 몸의 신장에서는 아까 사구체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죠? 사구체에서 엄청난 양이 물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여과가 돼요. 그러면 정말 버려야 되는 찌꺼기만 밑에 방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 몸으로 다시 재흡수가 다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여과가 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양들은 우리 몸에서 다시 써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재흡수가 돼요. 그게 우리 신장에서 근위세뇨관이라고 하는 데서 포도당이 다시 우리 몸으로 재흡수가 되는데 요 재흡수를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GLT2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SGLT2를 좀 기능을 살짝 떨어뜨리게 되면 포도당이 우리 몸으로 재흡수가 좀 덜 되고 많이 배설이 되겠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된 거죠. 되게 머리가 좋죠,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포도당이 재흡수가 되는 것을 좀 막아줘서 포도당의 배설을 유도하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GLT2는 사구체에서 여과 과정에서 당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물질인데 요 SGLT2를 저해하면 세뇨관에서 포도당 재흡수가 좀 차단이 되어서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 근데 SGLT2가 하는 역할 자체가 글루코즈, 즉 당만 재흡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소디움, 즉 우리 몸의 나트륨과 물까지 같이 재흡수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SGLT2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능을 떨어뜨려 놓으면 포도당, 나트륨, 물 이게 같이 빠져나가는 거죠.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당도 배설시키고 나트륨도 배설시키죠. 그래서 혈당과 혈압, 체중 이런 것을 같이 조절하는 효과가 우수해서 심장, 신장에 다 같이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에 직접 작용을 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혈당은 상대적으로 별로 발생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혈당 강화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0.3에서 1%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량이 증가하고 요로 감염, 즉 신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는 비율이 좀 높고요. 그래서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즉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만성 신장병이 오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좀 쓰는 것이 살짝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못 쓰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탈수 위험이 있는 분들, 너무 노령이시거나 내 자체가 탈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SGLT2를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GLT2에 속하는 약은 포시가, 자디앙, 슈글렛 이런 약들이 SGLT2에 속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자디앙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자디앙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체중 감소, 혈압 감소, 심혈관계 사망률 감소 이런 것들도 같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는 약의 이제 7가지 계열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마지막 정리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먹는 당뇨 약들의 각각의 적응증이라는 기전에 따른 적응증과 이제 부작용 단점을 비교합니다. 메트폴민은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약제. 비만이 있으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은 분한테 이제 쓰면 가장 좋은데, 근데 사실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가장 1차로 쓰는 약이라서 이건 거의 모든 분들한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소화기관 장애, 젖산산증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방사선 조영제 검사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설포닐 우레아는 인슐린 결핍이 생긴 분들한테 가장 쓰면 좋고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혈당과 체중 증가를 가장 주의해야 되는 계열입니다. 메글리티나이드는 설포닐 우레아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작용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식후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한테 쓰면 좋습니다.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제는 식후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당의 소화를 방해하는 약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식후 고혈당이 있는 분들한테 쓰면 좋고요. 대신에 소화기 더부룩하고 방귀도 많이 나오고 체한 것 같다라고 해서 소화효소제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TZD는 메트폴민하고 작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부작용도 비슷해요. 체중 증가 뭐 이런 것이 비슷하고 심장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장에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주의를 해서 쓰거나 쓰지 않거나 해야 되고 붓는 부작용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DPP4는 체중 증가 없고 저혈당도 별로 없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렸고 단점은 췌장염 있으신 분들한테는 못 쓴다. SGLT2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고 비만이 있으신 분들한테 당뇨가 있으면서 비만 고혈압에 동반되는 분들한테 쓰면 좋고 소변량이 증가하고 탈수가 발생할 수 있고 비뇨생식계 요로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약마다의 특성과 적응증 단점들을 고려하여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먹는 약이고요. 그 다음은 주사약. 주사약 인슐린과 GLP-1 이 주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 안에서도 분비가 되는 물질이죠.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에서 생산 저장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먹은 당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활활 잘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혈당을 그렇게 에너지로 쓰고 혈액 속에 당이 일정한 수치대로 있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뭐 나오지 않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가 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사후에 혈당이 증가하면 2분 내 분비가 시작돼요. 그만큼 인슐린이 우리 당 수치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슐린 치료가 뚜렷한 장점과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은 가장 오랫동안 쓰였는 당뇨약이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가장 많은 약이다. 그리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용량 제한 같은 것이 환자에 따라서 다른데 제한이 없어요. 최대 용량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 대사, 즉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도 사실은 있다. 왜냐하면 일단 주사제라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일형들은 사실 처음부터 인슐린을 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건 실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형은 당연히 쓰는 건데, 이형들은 9가지 중에 9가지 당뇨약 9가지 계열 중에서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주사제는 좀 이렇게 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약, 아까 그 먹는 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약은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 저혈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혈당이 빠질 확률이 가장 커요, 인슐린이. 그래서 인슐린은 저혈당이나 뭐 체중 증가, 그 다음에 지방이 영양제. 지방이 영양제가 뭐냐면 인슐린 주사 맞는 부위가 계속 딱딱해지는 거.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피하 지방에 이제 주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사 맞는 부위가 이제 피부가 변형이 되면서 딱딱해지는 거,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 주사제라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약이라서 인슐린을 꼭 써야 한다라고 의사가 판단됐을 때 권유를 하게 되죠. 처방을 하시게 되죠. 단 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인슐린 쓴다고 해서 내가 당뇨병이 이제 끝까지 왔나?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슐린도 당뇨병의 9가지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죠. 끝판왕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을 반드시 써야 되는 분들은 일형, 임신성 당뇨,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 뭐 감염이나 수술 이런 상황에서는 인슐린을 반드시 써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 선택이다. 선택사항이다라는 거죠. 인슐린에는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 여러 가지 인슐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 지속되는 시간, 최대 효과가 오는 시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전 혈당이 높아, 이 사람은 식후 혈당이 높아, 이 사람은 쭉 높아, 뭐 이런 사람들마다 혈당의 패턴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혈당의 패턴에 따라서 인슐린도 선택을 하게 돼요. 지속형,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지속형 인슐린을 하루 한 번 쓰면서 식사할 때마다 초속효성을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슐린들도 워낙 종류가 다양해지고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인슐린 치료의 종류도 어떻게 요런 인슐린, 요 인슐린을 이렇게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들의 방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속효성은 15분 만에 효과가 발현되고 그 대신에 서너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발현되는 데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리지만 지속 시간은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2시간까지 가는 주사약입니다. 인슐린 중에서 지속형 인슐린을 아마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란투스, 레버미어, 투제오, 트레시바 뭐 이런 약들이 지속형이라서 하루 한 번 맞으시고
그 외에 이제 속효성이나 초속효성을 같이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합니다. 혼합형은 뭐라 해야 되지?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은 짧게 하면서 지속 시간은 좀 길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보통 이름에 인슐린 이름에 뭐 7대3, 5대5, 7호에 2호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약들이 혼합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은 처음부터 내가 당뇨를 최초 진단받았는데 그때 이미 당화혈색소가 9%가 넘었어. 이런 분들한테는 인슐린을 이제 강력하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당신은 지금 써야 돼 라고 해서 당화혈색소가 당뇨병 초기 진단 초기 때 9% 넘는 분들한테는 꼭 쓰게 되고요. 다른 당뇨약을 먹는 당뇨약을 충분히 써봤는데도 당화혈색소가 계속 7%가 넘어라고 하면 인슐린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또는 임신했을 때는 인슐린 밖에 못 써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인슐린을 쓰게 됩니다. 인슐린은 냉장 보관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뜯은 인슐린 펜은 냉장 보관. 지금 쓰고 있는 인슐린 펜은 30도만 안 넘으면 실온에 보관하실 수 있어요. 인슐린을 주사하는 부위는 피하 지방이 많은 곳. 복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요 상완부, 대퇴부, 둔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몸에서 피하 지방이 많은 곳들이에요. 피하 지방에다가 이렇게 살짝 찝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하 지방 많은 곳에 하는데 주의해야 될 곳은 같은 곳에 자꾸 찌르면 안 된다. 부위를 돌아가면서 오늘 여기 맞았으면 내일은 여기 맞고 내일은 그 다음 날은 여기 맞고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면서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맞는 바늘에 의해서 살이 딱딱해져요. 피부가 딱딱해지고 그래서 같은 부위에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을 주사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사바늘 끼우실 때 삐뚤게 그냥 넣으면 약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꽂아야 되고 주사바늘은 뚜껑이 2개다. 겉에 뚜껑 하나, 속에 뚜껑 하나. 뚜껑 2개 벗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펜 처음 개봉했을 때 제일 처음에만 그러니까 주사단이 1단이 돌려가지고 한번 공중에 한번 쏴보는 거죠. 잘 나오나 공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사 바늘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인슐린의 레버를 돌리시면 안 돼요. 펜을 돌리시면 고장 납니다. 주사 바늘 끼우고 레버 돌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사 바늘 끼울 때는 똑바로 세워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꽂아야 되고 주사 바늘 뚜껑은 2개다. 속 뚜껑까지 2개를 벗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사하실 때 피하 지방에다가 이렇게 찔렀잖아요. 그죠? 주사를 줬어요. 그러면 바로 빼는 게 아니고 좀 잘 들어가고 몸에 인슐린 약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5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려서 충분히 들어가게 하고 이제 빼는 거죠. 그래야지 역류하지도 않고 몸에 인슐린이 충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슐린 펜을 얼었거나 아니면 인슐린 그 주사 안에 흰 실 덩거리 같은 게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은 피가 좀 묻어 나왔거나 이러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인슐린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이니까 이런 거는 버리셔야 되고 너무 더운 곳이나 너무 추운 곳으로 여행을 하시거나 할 때는 온도 조절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 약 자체가 좀 뿌연 게 있어요. 이런 뿌연 약들은 쓰기 전에 흔들어서 혼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흔드시지 말고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라. 이렇게 흔들면 기포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라.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빼는 거. 요게 필요하고요. 인슐린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먹는 약을 써보다가 인슐린으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인슐린을 먹는 약에다가 같이 혼합해서 쓸 수도 있다. 인슐린을 꼭 써야 되는 군들도 있고 인슐린을 쓰는 것이 선택 중에 하나인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DPP4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된 건데 아까 우리 몸의 GLP-1의
그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DPP-4를 먹어줌으로 인해서 GLP-1을 올리기도 하지만 GLP-1을 바로 주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GLP-1을 바로 주사한다. 인슐린처럼 역시나 피하 지방에다가 피하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GLP-1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바로 주사를 피하 주사로 주사를 해서 인크레틴 호르몬을 올림으로 인해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약이 릭수미아, 트롤리시티 이런 약이 있는데 빅토자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없고 릭수미아와 트롤리시티인데 트롤리시티를 제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롤리시티가 한 주에 한 번 주사할 수 있어요. 주사제인데 그냥 한 주에 한 번 주사하면 끝. 너무 장시간형이라서 한 주에 한 번만 주사해도 되는 약이라서 트롤리시티 쓰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트롤리시티는 그리고 뭐 레버를 돌리고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한 펜이에요. 그래서 쓰기도 좀 편한 면이 있어서 이거는 식사가 많이 불규칙하시거나 아니면 생활 패턴 자체가 주간 야간을 막 오가는 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스타일 현대인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불규칙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트롤리시티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뇨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약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처방을 하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하는 기준은 그 환자의 특성 그리고 보험이 되냐 하는 것 요거를 이제 크게 고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여 기준이 당뇨병 약이 엄청나게 많은 만큼 급여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나라에서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제 처방을 해주실 때 급여 기준 안에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주시게 되는데 급여 기준에 따라서 단독요법, 이제요법, 삼제요법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지금 2023년 11월 기준으로 당화혈색소가 6.5%가 넘는 게 당뇨의 진단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메트포민 단독요법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메트폴민을 여러 가지 뭐 사정에 따라서 금기나 부작용 때문에 못 쓰는 경우에는 뭐 설포닐 우레아 같은 다른 먹는 약을 단독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요법으로 써봤는데 뭐 2달, 석 달 계속해서 써봤는데 당화혈색소가 7% 미만으로 안 떨어지면 다른 약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7.5%가 넘어가게 되면 메트폴민을 포함해서 2가지 약, 이제요법 2가지 약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제요법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가지를 더 더해서 3가지 약제까지 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2가지를 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다 기준이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게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뭐 가장 좋은 적응증, 금기사항, 부작용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요거 2개를 주면 되겠구나. 근데 요렇게 2개를 줬을 때 보험이 되나? 요거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먹는 약을 2개, 3개 써보거나 아니면 인슐린 단독을 써봤는데도 당화혈색소가 계속해서 7%가 넘는다면 인슐린하고 먹는 약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인슐린 하나, 먹는 약 하나 요렇게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기준은 인슐린 하나에 먹는 약 2개까지 급여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약자가 나올 건데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그 당뇨병 약제들이에요. 알파 글루코시다제, DPP-4 뭐 등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약자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표시해놨고요. 일단 먹는 약은요. 단독요법은 일단은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어가는 경우에 메트폴민 단독 투여를 인정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당뇨약제의 가장 1차 치료제, 가장 기본이 되는 약제.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어요. 공복 혈당 126 넘고 19시간 혈당이 200이 넘어요. 당뇨로 최초로 진단됐어요 했을 때 메트폴민 단독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를 쓰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단독요법으로 2달에서 넉 달 동안 써봤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당화혈색소가 7%가 넘고 있어요. 7%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공복 혈당 130, 식후 혈당 180이 계속해서 넘고 있어요. 메트폴민 2달에서 넉 달 동안 써봤는데도 계속 7% 넘어요. 라고 하면 하나를 더 더해서 메트폴민 하나, 뭐 설포닐유레아 또는 메트폴민 하나, DPP4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당화혈색소가 7.5%가 오늘 내가 당뇨병 진단을 처음 받았는데 오늘 당화혈색소가 내가 7.5%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메트폴민 단독요법이 아니고 메트폴민과 다른 약 하나 해서 이제요법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요법을 병용하는 인정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 그리고 심평원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인데 여기서 지금 노란색이나 분홍색 안에 들어오는 부분만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써도 된다. 보험해줄게. 써도 된다. 보시면요. 메트폴민은 다 되죠. 메트폴민은 다 돼요. 먹는 약끼리 봤을 때. 메트폴민은 모든 먹는 약하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설포닐우레아는 SGLT2에 하나 하고 SGLT2 약들 중에서 한 가지 하고 메글리티나이드 제외하면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메글리티나이드나 알파글루코시타제, TZD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좀 적죠. 좀 적고요. 노란색으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최근에 급여가 시작되었는 부분이에요. SGLT2는 메트폴민이나 설포닐우레아하고만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뭐가 같이 썼을 때 급여가 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놨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교수님들이 처방해 주실 때 이 급여 기준을 머리 아프게 전부 다 고려하시면서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자주 바뀌어서 이거 기억하시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약이 워낙 많기도 하고 급여 기준도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제는 이제요법을 2달에서 4달 정도 해봤는데도 당화혈색소가 7%가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이제요법을 2달, 4달 해봤어요. 그런데도 7% 넘어요. 그러면 3가지까지 쓸 수 있다. 그런데 3가지를 쓸 때에도 이제요법이 인정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3가지를 쓸 수 있어요. 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 중에서 3가지 조합. 그런데 요거는 원래 이제에서는 조합이 인정 안 되는데 요렇게 3제 하는 거는 조합 인정해 줄게 라고 예외적으로 조합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단독요법, 병용요법 하는 경우는 기준이 어떠하냐. 인슐린을 처음부터 단독요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경우는 이형당뇨에서 진단 초기부터 당화혈색소가 9%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단독요법을 처음부터 고려하게 됩니다. 제1형 당뇨하고 감별이 어렵거나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 합병증이 있거나 지금 수술이나 뭐 심각한 감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지금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인슐린 단독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러니까 먹는 당뇨약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한 2달에서 넉 달 동안 이제를 써봤는데도 당화혈색소가 7%가 넘어가고 있다면 인슐린 단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하고 경구제를 같이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그 경구제, 그러니까 먹는 약의 이제요법 이런 것을 써봤는데도 2달에서 넉 달 동안 충분히 써봤는데도 당화혈색소가 7%가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면 인슐린하고 먹는 약하고의 병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하고 먹는 약 2가지까지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GLP-1, 즉 트룰리시트, 릭수미아 같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GLP-1도 하나의 이제 그 급여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먹는 약하고 GLP-1을
같이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메트폴민하고 설포닐 우레아하고를 두 가지를 병용을 했는데도 혈당이 조절이 잘 지금 안 돼요. 메트폴민하고 설포닐 우레아를 같이 조합해서 쓰면 굉장히 혈당이 강력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써봤는데도 혈당 조절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중에서 체질량 지수, 즉 BMI, 우리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BMI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BMI가 25가 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쓰기는 곤란한 분들한테 이 GLP-1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종 병용요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메트폴민, 설포닐 우레아, 그다음에 GLP-1. 요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LP-1하고 인슐린하고도 같이 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저인슐린, 인슐린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기저인슐린하고 GLP-1하고를 같이 쓰는 방법, 또는 그 인슐린하고 GLP-1하고를 같이 한 펜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요즘은 약이 나오거든요. 솔리쿠아 뭐 이런 약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한 펜으로 만들었는 약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면 인슐린도 맞고 GLP-1도 맞으려면 두 번 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한 펜 안에 만들어 놨는 솔리쿠아 이런 약들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